자, 우리 이제 페이지 14페이지 1번 꼬집어 보기부터 볼게요. 우선 학습 목표를 봐보면 소설에 드러난 풍자의 기법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작가의 태도를 파악하자래요. 자, 학습 목표로 내용 엿보기를 봐볼게요. 1번 꼬집어 보기는 소설에 드러난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서 표현 방식, 그 안에 담긴 작가의 태도를 파악해보는 단원입니다. 래요. 여러분은 이 단원을 통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행동, 사건 등이 누구의 눈을 통해서 어떤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소설에 드러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 표현 방식에 담긴 작가의 태도를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의 눈으로 보는지를 통해 작가의 태도를 파악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 핵심 1번은 소설에 드러난 풍자의 기법, 즉 어떤 비판할 만한 대상을 해학적으로 웃기게 표현하는 기법을 이해하기, 그리고 풍자의 기법을 담긴 작가의 태도 파악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 열기로 들어가서 다음 두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래죠. 우선 처음에 나온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고, 다음엔 페르난도 보테로의 모나리자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두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래요. 왼쪽을 보면은 모나리자가 조금 더 정교해요. 오른쪽을 보면 조금 대충 그린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시 답안은 페르난도 보테로의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패러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페르난도 보테로가 모나리자를 풍만하게 그린 이유를 추측해보자래요. 예시 답안은 미의 기준을 정형화하려는 사회풍조를 풍자하기 위해서이다,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비판을 해학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풍자의 개념을 한번 정확히 봅시다. 풍자의 개념은 문학작품에서 인물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풍자라고 한다. 효과는 웃음 뒤에 숨어있는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데 뭔가 이상해. 뭔가 모순적이야. 뭔가 나쁜 것 같아. 이런 걸 통해서 비판의식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완자쌤의 한 말씀을 읽고 넘어갑시다. 소설은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해 이때 서술자가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에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게 돼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중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풍자를 사용하기도 하지. 그렇다면 풍자가 무엇인지 살펴볼까라고 했는데 우리 위에서 풍자 뭔지 조금 먼저 살펴봤고 이제 작품을 통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우선 본문 미리 보기를 봐봐요. 자, 이 본문은 뭐죠? 이상한 선생님 누구 작품? 채만식 작품이에요. 본문 안내부터 볼게요. 이상한 선생님은 해방 전 언제?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동조하였다가 해방 후 일제에서 해방한 뒤에 미국 군정에 협력하는 인물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죠. 자, 우선 발단부터 볼게.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 및 성격을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 전개에서 일본말만을 고집하는 박 선생님과 되도록 조선말을 쓰려는 강 선생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여기서만 봐도 강쌤과 박쌤의 뭔가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위기에서는 일제의 패망으로 조선이 독립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다음에 절정에 미국을 추종하는 박 선생님과 대립하다가 강 선생님이 파면을 당한다라는 게 나오죠. 결말에서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이 나에게는 이상해 보임이라고 하고 끝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나오는 거를 본문에서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로 합시다. 자, 다음 본문 개관을 한번 봐볼게요. 우선 글쓴이의 소개. 채만식은 소설가이자 극작가예요. 일제강점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소설가로 풍자성이 짙은 작품을 주로 썼다.
라고 나오죠. 주요 작품으로는 레디메이드 인생, 탕류, 태평천하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풍자성이 짙어요. 뭔가 비판할 때 우회학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갈래는 단편 소설이에요. 이상한 선생님은 해방을 전후로 행동을 달리한 인물의 행태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소설의 성격은 일단 풍자적이고 비판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의 외모와 행동을 과장되게 희화하여 비꿈으로써 사회적 혼란기에 시류에 평승하며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선생님이니까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제재로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박 선생님이겠죠? 해방 전에는 학생들이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일제를 찬양하였지만 해방 후에는 일제를 욕하면서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주제는 해방 전후 혼란한 사회를 틈타 기회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쁜 놈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통해 해방 전후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나라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배경 지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 작품의 해방 전은 일제강점기 말이고 일제가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면서 전시체제, 전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모두 폐지하고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해방 후에는 미국의 군정을 행하던 시기로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뒤 남한에 주둔한 미군이 1945년 9월 8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약 몇 년 동안 3년 동안 통제하던 기간으로 당시에 남한은 좌우 이념에 따른 갈등이 급심하였다라고 하죠. 이 좌우 이념이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 공산주의야? 너 민주주의야?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본문을 우선 천천히 읽어 내려가 봅시다.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가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좀 이상했대요. 키가 한 뼘밖에 안 되는 박 선생님이라서 뼘생 또는 뼘박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박 선생님의 키는 키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작은 키였다고 하네요. 왜 뼘박이에요? 우선 뼘생 뼘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나오는 거죠. 작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난히 작았다라는 거고 일본 정치 때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 체력 검사에 키가 제척수에 차지 못해 낙방이 되었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 일이다 라는 거죠.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군인조차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일본 정치 때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 정도면은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일본의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긴 뭐가 나온 거예요? 박 선생님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온 거죠. 이게 뭐예요?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작은 키에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이 한 줌만 한 몸집의 한 뼘만 한 키 위에 가서 그런데 이건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봄에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의 또 하나의 별명을 대갈장군이라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앞이 뭐예요? 대갈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 뭐예요? 이렇게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등장인물들의 외모를 상상하며 읽어보자라는 거죠. 아,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도 나오나 봐요, 뒤에. 대비가 외양 묘사를 바탕으로 작가가 의도한 바를 파악해보자라는 거죠. 자, 나는 박 선생님의 외모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의 외모를 뼘생, 뼘박, 대갈장군 등 희화화, 웃기게 하여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마저 봐볼게요. 머리통이 그렇게 큰 박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또한 여느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라는 거죠. 뒤통수와 앞이마가 툭 내놓고 내솟은 좁은 이마 밑 눈썹이 시커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니 전기가 있고도 사납고 코는 매부리 코요. 입은 매기 입으로 귀 밑까지 넙죽 째지고 그리고 목소리는 새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고 라고 나와 있죠. 맞아? 박 선생님의 외양 묘사를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가에는 뭐밖에 안 나왔어요? 박 선생님의 별명, 박 선생님의 뭐 생김새 뭐 이런 것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나를 봐볼게요. 이런 대갈장군 뺨생 박 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긴 이가 강 선생님이었다래요. 그러니까 뭐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이랬나 봐요.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이 너부릇하고 얼굴이 검기는 하여도 순하지 사람이 든 데가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을 내는 일이 없고 아무하고나 장난을 잘하고 점점점점점점 강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었다래요. 이런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죠? 자, 뭐예요? 강 선생님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타나죠. 박 선생님과 어떤 대조되는 외모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나운 기색이 없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너부릇하다는 여기 나와 있죠. 너부릇하다는 무슨 뜻이다? 너부죽하다의 방언으로 조금 넓고 평평한 듯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을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나는 강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과 달리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잘 웃고 장난도 잘하는 어떤 인물, 긍정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 선생님 싫어, 부정적이야 라고는 안 나왔지만 묘사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 박 선생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달을 한번 봐봅시다. 뺨박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만나면 싸움이었다. 하학을 하고 나서 하학 수업을 마친 뭐 하교겠죠? 하교를 하고 나서 우리들이 소재를 한 교실을 둘러보다가든지 소재가 뭐냐? 청소 또는 운동장에서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럿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다. 두 사람이 만난다 치면 강 선생님은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서 박 선생님을 먼저 건드리곤 하였다래요.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한테 장난을 걸었나 봐요. 하나는 커다란 몸집을 해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나는 한 뼘만한 키에 그 무섭게 큰 머리통 한 얼굴을 바짝 대들고는 사남이 졸졸 흐르면서 그렇게 마주서서 싸우는 모양은 마치 큰 숙회 누구? 강 선생님을 비유한 거죠. 조그만 고양이가 박 선생님을 비유한 거예요. 만난 형국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싸우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성격은 어때요?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의 장난에 마주서서 싸우는 것으로 보아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죠. 이에 반해 강 선생님은 평소에 박 선생님은 장난을 잘 걸고 싱글싱글 잘 웃는 유순하면서도 수더분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 부분까지가 발단이죠. 발단에선 뭐가 나온다?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 및 성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봐볼게요. 박 선생님의 외모 묘사에 대해 볼게요. 박 선생님의 외모는 어떻다? 뺨생, 뺨박이라고 불릴 만큼 키가 몹시 작으며 대갈장군이라고 불릴 만큼 몸집에 비해 엄청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통수와 앞통수가 툭 내솟은 좁은 이마, 시커먼 눈썹, 사나운 눈, 매부리 코, 매기, 쨍쨍한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나는 박 선생님의 외모를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희화화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박 선생님을 희화화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한편 독자로 하여금 박 선생님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완자쌤의 한 말씀을 보면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서는
서술자는 대상의 외모, 말과 행동 등을 과장하거나 조롱하고 희화화하기도 해 라고 하고 있죠. 그중 희화화는 특정 대상의 인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대상을 풍자하는 표현 방식인 거죠. 희화화를 통해 유발되는 웃음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비웃음과 조롱이라고 볼 수 있어 라는 거죠. 이를 고려할 때 이 작품의 작가가 박 선생님의 외모를 희화화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겠지? 뭐겠어요? 박 선생님을 비판하기 위해서겠죠? 풍자하기 위해서인 거고. 자, 다음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에 대한 나의 태도래요. 자, 우선 박 선생님에 대해서는 키가 작고 사납게 생겼다고 하고 강 선생님한테 대해서는 키가 크고 유순하게 생겼다고 외모에 대해 말을 하고 있고 성격은 어때요? 박 선생님은 옹졸하며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낸다고 하는 반면 강 선생님은 순하고 잘 웃으며 화를 잘 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 선생님은 부정적으로 강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서술자인 나는 박 선생님을 키가 크고 성미가 급하며 화를 잘 내는 인물로 묘사하는 반면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몸집도 크며 잘 웃고 장난도 잘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나는 박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강 선생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박 선생님은 부정적 세모라고 할 수 있고 강 선생님은 동그라미 긍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앉아쌤의 한 말씀을 봐봅시다. 가다에서 작가는 부정적 인물인 박 선생님과 긍정적 인물인 강 선생님을 대비대조하고 있는 거죠. 대비대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 작가가 이와 같이 상반된 인물을 대비함으로써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모 부각하고 읽는 이에게 비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 선생님만의 관한 묘사만 보여주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박 선생님, 강 선생님 다 보여주면서 독자들한테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겠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봐봅시다. 1번 가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래요. 자, 강 선생님과 박 선생님은 평소에 자주 싸웠다. 그쵸? 강 선생님이 장난을 쳐서 박 선생님이 화를 냈다라고 했어요. 다음, 강 선생님은 순하고 잘 웃지 않으면 화를 잘 내지 않았다? 그쵸? 순하고 잘 웃고 화 잘 안 낸다고 나와 있었어요. 자, 다음 강 선생님은 평소에 박 선생님에게 장난을 잘 걸었다. 그쵸? 그래서 자주 싸웠다라는 거죠. 박 선생님은 외모로 인해 뺨생, 뺨바크 같은 별명을 갖게 되었다. 그쵸? 키가 작아서. 박 선생님은 자신이 지원병에서 낙방신긴 일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아니죠. 엄청 친일적이죠? 왜? 군대에 자진 입대까지 할 정도면 엄청 친일적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가에 사용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물의 외양을 희화화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쵸? 어떻게 막 희화화해요? 뺨생, 뺨방 막 이러면서 웃기게 표현하고 있고 속담을 인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 지금 속담 나오나요? 속담은 딱히 나오지 않죠. 그리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행위를 유발하나요? 물음표 없잖아요. 우선 묻고 답하려면 물음표가 있어야죠. 그리고 묻고 답하는 방식 자체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점층적으로 보여줘요. 심리 변화 나오지 않고 점층적 없죠. 주변 인물의 말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주변 인물의 말 활용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이다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3번, 4번을 한번 봐봅시다. 3번에 박 선생님에 대한 나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냉소적이에요? 나 냉정하게 막 봐요? 아니죠. 부정적 맞죠? 부정적이겠죠?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동정적? 내가 박 선생님을 동정하겠어요? 아니죠. 애상적? 슬퍼요? 아니죠. 예찬적? 예찬해요? 아니에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이 싸우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을 찾아 7어절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다의 맨 마지막 줄에 마치 큰 숲회와 조그만 고양이가 마주 만난 형국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7어절로 바꿔 써야겠죠? 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써줄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큰 숙회와
두어절이죠. 지금까지 조그만 고양이가 지금까지 4어절이에요. 마주 만난 형국이었다. 이렇게 7어절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전개부터 봐볼게요. 전개에서 보면 라부터 읽어볼게요. 다른 학교에서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 국어라던 일본말, 그 일본말로만 말을 하게 되었고 엄마 아빠 할 적부터 배운 조선말은 아주 한마디도 쓰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통해 뭐를 알 수 있죠? 일제가 실시하였던 우리말 말살 정책의 영향을 알고 있었죠. 영향이 뭐예요? 일본말만 사용해야 되고 우리나라 말, 즉 조선말은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여기에도 나와 있죠. 국어라는 일본말, 그리고 조선말 이런 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어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재소와 순사, 면의 면석이 도 평의원을 한 송주사, 또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들끼리 만나도 친척척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였지 다른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말고는 다들 조선말로 하고 그래서 학교 문방망 나가면 만판 조선말로 하는 사람들이요. 더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언니, 누나, 애기 모두들 조선말로 말을 하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일제가 우리나라의 정신이나 이런 거를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못 쓰게 하는데 그래도 높은 사람들 외에 평범한 사람들은 다들 여전히 조선말 즉 한글을 썼다라고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주재소, 순사, 평의원은 이게 뭐예요? 다 일본 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대조적인 언어 사용 모습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주재소, 순사, 평의원이 있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은 뭐죠? 관료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죠? 일반 보통 사람들, 즉 일본말을 쓰는 것보다는 한국어, 그러니까 한글을 쓰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학교에 가서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놀고 할 때는 암만 해도 일본말보다 조선말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나와지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언어 생활 차이를 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날개 문제를 봐보면 실생활에서의 일본말 사용은 어떠했는가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관료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조선 사람들끼리 만나도 언제나 그러니까 관료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일본말인 거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뭐다? 평상시에 조선말 사용이라고 체크를 해두고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뒤에 말을 봐볼게요. 말은 학교에서고 학교 밖에서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 선생님에게 들키는 날이면 경을 치는 판이었다. 많이 혼을 났다 이런 말이죠.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선생님, 많이 혼을 내는 선생님 이런 말이겠죠. 선생님이 뼘박 선생님이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많을 수 있어도 뼘박 박 선생님만은 절대로 용서가 없었다.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이 일제 정책에 가장 협조적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제일 심하게 밝히는 의 뜻이 위에 나와 있죠. 제일 심하게 조선말을 쓰지 못하는 이라고.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나도 여러 번 혼이 나 보았다 라고 했죠. 왜? 조선말을 사용하다가 박 선생님한테 혼이 난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혼이 난 게 아니라 조선말 즉 한글을 사용하다가 혼이 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을 보면 한 번은 상준이 녀석과 어떡하다 쌈이 붙어서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죽어봐 때려봐 하면서 한참 시방 때리고 제기하는 참이었다. 그러는 참인데 느닷없이 고래 조생고대 겐까 스루야스까 이루까
이놈아 조선말로 싸마는 녀석이 어딨어 하면서 구둣발로 넓적자리를 거덕찬 건 정신없는 도중에도 뼘박 선생님이었다 라고 나와있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자, 상준이 녀석과 싸우느라 뭐를 사용한 거예요? 조선말을 사용을 했죠. 그랬더니 일본어로 박 선생님이 와서 뭐라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 싸움을 조선말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싸우는 걸 말린 게 아니라 조선말을 사용한 걸 일단 말린 거죠. 이걸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철저히 친일적인 박 선생님의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 둘이 그 자리에서 뺨이 붙도록 따귀를 맞았고, 근데 이 따귀를 맞은 이유가 뭐예요? 싸워서가 아니라 조선말로 싸워서인 거죠.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그 시간 동안 변소 소재를 하였고 청소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조행 점수를 듬뿍 깎이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뼘박 박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벌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선말로 짓거리다, 들키는 때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뭐예요? 학생들이 조선말을 사용했을 때 중한 벌을 주는 박 선생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박 선생님은 우리를 완전히 친일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를 혼낼 때도 조선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가지고 혼냈다라는 거죠. 근데 바에 보면 그럼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 시비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선말 쓰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외에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그 중에서도 교장 이하 일본 선생님과 뼘박 박 선생님이 보지 않는 데서는 강 선생님은 우리들한테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어떤 태도겠어요? 친일적이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이 일본말로 하여도 강 선생님은 조선말로 하곤 하였다래요. 우리들이 어쩌다 선생님은 왜 국어, 그러니까 일본말로 아니하세요 라고 물으면 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나는 국어, 일본말가 서툴러서 그런다 하고 대답하였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강 선생님은 일본말이 서투른 선생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본말을 쓰지 않는 강 선생님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되도록 조선말을 쓰려는 강 선생님을 볼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전개에서 일본말만 고집하는 박 선생님과, 그러니까 친일적인 박 선생님과 되도록 조선말을 쓰려는 강 선생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전에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일본말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태도를 비교하여 읽어보자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별표 2개 쳐둘게요. 왜냐면 지금 비교하는 문제는 충분히 언제나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학생들이 일본말을 쓰지 않을 때 취하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태도를 비교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두 선생님의 태도를 파악해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박 선생님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친일적인 태도로 보이는 거고, 강 선생님은 일본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이것은 친일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 날개부터 보고 그리고 실력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언어 생활 차이가 있었죠. 자, 읽어보면 높은 위치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조선 사람들끼리 만나도 뭐를 사용한다? 일본말을 사용함이라고 나와있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해요?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뭐를 사용함? 조선말을 사용함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를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라를 통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보통 사람들은 일본말보다 조선말을 더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들도 일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일본말을 사용하였고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놀고 할 때나 일본말보다 조선말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내용을 통해 조선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여기를 밑줄 쳐놓으면 되겠죠. 그쵸? 여기를 맨 밑에 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봐보면 일본말 사용에 대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태도에 대해 봐보면 박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조선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심한 벌을 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반면에
그리고 일본말만을 고집하여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함이라고 나와 있는 반면에 강 선생님은 어때요? 학생들이 조선말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고, 수업 시간 외에 평상시에는 가급적 뭐를 사용해? 조선말을 사용함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 선생님의 이런 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일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친일적 태도를 알 수 있는 거고, 강 선생님의 이런 걸 행동을 보고 뭐를 알 수 있어요?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진 않지만 뭐를 지니고 있음? 민족의식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민족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한민족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을 봐보면 바에 나타난 강 선생님의 인물됨을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바에 강 선생님은 어떤 인물로 나왔죠? 일본말 안 쓰는 그런 인물로 나왔죠? 그러면 임기응변을 뛰어나다, 임기응변하는 건 안 나왔어요. 학생들에게 무관심하다, 학생들에게 무관심해요? 오히려 조선말 쓰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관심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민족의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조선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계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적극적으로가 틀렸어요. 저항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라는 거는 뭐 진짜 우리 독립투사들처럼 나가서 뭐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뭐 혈서를 쓴다던가 이런 걸 적극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리 원칙만 앞세우고 융통성이 없다? 아니죠? 원리 원칙을 앞세웠으면 일본말만 썼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다음 6번을 보면 박 선생님이 A와 같이 반응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A 부분을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고라 조생고대 겐까 스루야스까 이루까 하면서 구둣발로 넓적다리를 거덕차는 건 정신없는 중에도 뺨박 선생님이었다. 그러니까 싸울 때에도 싸운 거 가지고 혼내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나와 상준이가 싸워서 그래요? 아니죠. 나와 상준이가 성적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나와 상준이가 조선말을 사용해서 답은 3번인 거죠. 상준이와 나가 조선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뺨박 선생님이 그렇게 화를 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다음에 상준이와 나가 서로 화해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 아니죠. 그리고 나와 상준이가 선생님께 인사하지 않아서 인사 같은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위기 부분부터 다시 봐볼게요. 해방이 되던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여름방학으로 놀던 때라 나는 궁금하여 학교에 가보았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뭐가 나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거죠. 뭐 광복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이죠.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이나 와서 있었다. 다들 궁금하여 와본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은 아직 몰랐고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항복한 것만 알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해방이란 말을 왜 몰랐어요? 서술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중에서도 뺨박 박 선생님이 그렇게도 우리 일본 제국은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는다고, 기어코 전쟁을 이기고 천하의 못된 미국 영국을 거꾸러뜨려 천황폐하의 위험을 이 전 세계에 드날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쌓았던 일본이 도리어 지고 항복을 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일본을 맹신하는 박 선생님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어떻게 질 수가 있지? 라고 아이들은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직원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과 그리고 뺨박 선생님과 이렇게가 모여 앉아서 초상난 집처럼 모두가 코가 쑥 빠져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맹신하던 일본이 패망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에는 무슨 장면이 나와 있는 거야? 일본의 패망으로 기가 죽어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왜 선생님들이 기가 죽은 채로 모여 앉아 있는 걸까요? 맹신하였던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자, 그래서 다음을 보면 우리들은 운동장 구석으로 혹은 직원실 앞뒤로 페페로 모여서서 제가끔 아는 대로 일본이 항복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때 6학년에 다다른 우리 사촌 언니 대석이가 뒤늦게야 몇몇 동무와 함께 떨떨거리고 달려들었다. 똘똘하고 기운 세고 싸움 잘하고 그러느라 선생님들한테 꾸지람과 매는 도맡아 맞고 반은 성적에서 제일 꼴찌한 천하의 말썽꾼이었다라고 뭐에 대해 나온 거예요? 지금 대석이 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등장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대석 언니네 집은 읍에서 심리나 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소문을 들었노라 하였다 라고 나와있죠. 대석 언니는 직원실을 넘시시 넘겨다 보더니 싱긋 웃으면서 척 직원실 안으로 들어섰다 라고 나와있죠. 직원실 안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두 일본 선생님이랑은 못 본 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뺨박 박 선생님이 눈을 흘기면서 영락없이 일본말로 난다? 왜 그래? 하고 책명을 하였다라고 나와있죠. 왜 눈을 흘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석 언니의 행동이 못마땅하는 거죠. 자신들이 기가 죽어서 앉아있는데 학생이 척척척척 들어오니까 못마땅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석 언니가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덴노헤이카가 고우상 했대죠? 라고 했죠. 이게 뭐래요? 천황폐하가 항복했대죠? 라고 물어본 거죠. 하고 묻는 것이었다. 뺨박 박 선생님은 성을 버럭 내고 그 큰 눈방울을 부라리면서 여전히 일본말로 잠자코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 계시니 하고 쫓아와서 곧 한 개 갈길 듯이 을러대었다 라고 나와있죠. 대석 언니는 되돌아서서 나오면서 커다랗게 덴노에이카 바가 천황폐하 망할 자식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위에서 박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본의 패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죠. 왜요? 잠자코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설마 패망하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석 언니가 천황폐하를 욕을 했어요. 왜 한 거예요?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일본을 욕하는 것이 무섭지 않은 대석 언니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일 다른 때 누구든지 그런 소리를 했단 당장 큰일이 나는 판이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은 그대로 못 들은 척 코만 빠치고 앉았고 뺨박 박 선생님도 잔뜩 눈만 흘리고 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나와있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혼을 안 냈어요. 일본어를 쓰지 않으면 안 와도 혼내던 친일적이던 선생님이 혼을 내지 않은 이유가 뭐다? 일본이 항복하여 이제는 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정녕 일본이 지고 텐노에이카가 항복을 하였고 그래서 언제는들 기승을 떨지 못하는 모양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언제는들은 무슨 뜻? 그냥 언제나처럼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위에 날개를 보면 박 선생님이 대석 언니한테 성을 버럭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여기 성을 버럭내요.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일본이 항복을 하였지만 일본을 얕잡으는 대석 언니의 행동이 뭐 했기 때문?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대석 언니가 텐노에이카 바가 라고 해도 박 선생님이 혼을 내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를 보면 일본이 항복하여 이제는 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일본이 패망했는데 어떻게 내가 막 그렇게 전처럼 친일적인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시험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봐봅시다.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효과가 나와 있는데 서술자는 뭐예요?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선 나죠, 나. 나는 해방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박 선생님이 기어코 이길 것이라고 했던 일본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거라고 했는데 패망하지?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이 작품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읽는 이에게 웃음을 줄 뿐만 아니라 박 선생님의 잘못된 행동을 부각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은 일본이 패망한 후 박 선생님의 모습과 심리를 보면은 박 선생님의 모습은 어때요? 직원실에서 교장 선생님, 두 일본 선생님과 함께 근심에 쌓여 기가 죽고 맥이 빠진 채로 앉아있음 그렇고 잠자코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 계시니 라고 말하며 성을 냈고
일본의 천황을 욕하는 대석 언니의 말을 듣고도 혼을 내지 못했죠. 이런 박 선생님의 심리는 어때요? 맹신하였던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에 기가 죽었고 일본의 패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완자쌤의 한 말씀을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4에서 이 작품의 배경이 해방 직후의 상황으로 전환되었어. 그 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였죠.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던 박 선생님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나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어린아이다. 그쵸? 해방이란 것도 모를 정도로 천진난만하고 순수해요. 그 다음에 해방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죠?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의아하고 있다. 그쵸? 어떻게 질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박 선생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대석원신이의 평소 행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비판적인 시각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저 언니는 어떤 사람이다 정도만 나와 있죠. 자, 다음 8번. 박 선생님이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인데 기억을 찾아보면 잠자코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시니 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자식의 예측에 어긋난 것이 민망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대석 언니가 함부로 직원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고 일제에 협력하였던 지난 삶이 후회됐기 때문에 아니죠. 대석 언니가 조선말을 쓰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아니고 맹신하던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 맞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을 봐볼게요. 마침 강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거리고 뛰어왔었다. 강 선생님은 본집이 이웃 고을이었다 라고 나와있죠. 본집은 본래 살던 집이라고 나와있죠. 오, 너희들도 왔구나. 잘 들었다. 너희들도 다들 알았지? 우리 조선이 해방된 줄 알았지? 얘들아, 우리 조선이 독립이 됐단다. 독립이. 일본은 쫓겨가고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을 못살게 굴고 하시하고 필 빨아먹던 일본이 그 외놈들이 죄다 쫓겨가고 우리 조선은 독립이 돼서 우리끼리 잘 살게 됐어. 잘 살게 라고 나와있죠. 지금 이걸 통해서 뭐로 할 수 있어요? 조선의 독립을 기뻐하는 강 선생님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을 못살게 굴고 하치하고 핏바라먹던 일본이 그 외놈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강 선생님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 선생님은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요. 자, 의젓하고 점잖던 강 선생님이 그렇게도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근데 점잖고 의젓하던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조선의 독립으로 인한 감격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 거죠. 자, 만세 불러야지. 만세. 독립만세 불러야지. 태극기 없니? 태극기. 아무도 안 잊어졌구나. 너흰 참 태극기 어떻게 생긴지 구경도 못했을 게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나를 비롯한 아이들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태극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가만 있자. 자, 내 태극기 만들어가지고 나올게. 그러면서 강 선생님은 직원실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강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며 흥분한 이유가 뭐예요? 조국이 독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엔 계속 뭐가 나와요? 해방 소식에 기뻐하는 강 선생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강 선생님이 직원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인사를 하려고 풀 게 없이 일어섰다. 강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더러 말을 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일 없어. 어서 집으로 가 있어. 가 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갈 도리나 허우 하니까 아무도 대꾸를 못하죠. 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도 대꾸를 못하는데 뺨박 선생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아니 자상히 알아보기나 하고서 하는 것을 강 선생님이 버럭 큰 소리로 무엇이 어째? 자넨 그래 무어가 미련이 남은 게 있어. 외놈들하고 대가리 맞대고 앉아서 수군덕거리나 혈서로 지원병 지원 한번 더 해보고 그러나 아따 그다지 애달거들랑 외놈들 쫓겨가는 뒷공문이 따라 일본으로 가 살게나 그려. 자네 같은 충신이면 일본서도 괄신 아니하리 라고 했어요.
자, 아니 자상히 알아보구나 하고서라는 걸 통해서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박 선생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박 선생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을 통해 뭐라 할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빈정대며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보다는 비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뺨박 박 선생님은 그만 두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게서 어쩔 줄 몰라였다. 뻔박 박 선생님이 남한테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보기는 우리는 처음이었다. 왜 꼼짝 못해요? 일제에 협력하던 박 선생님은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항상 당당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위에는 여기 또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일제의 패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박 선생님의 태도에 화를 내는 강 선생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옆에 날개를 보면 왜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에게 꼼짝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나와 있는데 박 선생님이 찬양하던 일본이 패망해서 강 선생님에게 할 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을 보면 강 선생님은 반지를 여러 장 꺼내놓고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로 태극기를 몇 장이고 그렸다. 그려내놓고는 또 그리고 그려내놓고는 또 그리고 얼마를 그리면서 그러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게 박선생이라고 했죠. 이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를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박 선생님에 대한 화가 가라앉은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러고는 잠자코 앉았는 박편박 박 선생님을 한번 돌려다보고 나서 내가 좀 흥분해서 말이 너무 박절했나 보이. 어찌 생각하지 말게. 그리고 인제는 자네나 나나 그동안 진 죄 우리 조선 동포 앞에 속죄해야 할 때 아닌가? 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물론 이 다음에 우리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을 줄 날이 오겠지. 그러나 장차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은 장차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이고 시방 당장 조선 민족의 한 분자로 할 일이 많지 않은가? 우리 같이 손목 잡고 건국에 도움될 일을 하세. 자, 이리 와서 태극기 그리게 독립 만세부터 한바탕 부르세 라고 했어요. 자, 이걸 통해 그러면 지금 박 선생님 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은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한테 화가 아직까지 났어요? 화가 아직까지 나지도 않았고 지금 해방을 기뻐하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뺨박 박 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않고 강 선생님의 옆으로 와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하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망하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뭘 그려요? 태극기를 그리는 거죠. 여기에는 무슨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함께 태극기를 그리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위기 부분에는 어떤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일제의 패망으로 독립하게 된 조선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을 보면 해방 소식을 들은 강 선생님과 박 선생님의 반응은 어때요? 강 선생님은 독립의 기쁨으로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며 해방의 감격을 표현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평소에는 차분하고 그랬던 선생님이 막 날뛰고 막 덤비고 막 그랬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비해 박 선생님은 어때요? 아니 자상히 알아보기나 하고서라고 말하며 일본의 패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차에서는 조선의 해방 소식에 대한 강 선생님과 박 선생님의 대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강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는 모습으로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는 반면에 박 선생님은 일본의 패망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친일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일본에 대한 강 선생님의 인식을 보면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들 못살게 굴고 하시하던 피 빨아먹고 하던 일본 놈들이 그 외놈들이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착취했던 일본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반감과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요. 뭐 못살게 하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박 선생님에 대한 강 선생님의 비판과 회유를 보면 비판은 뭐예요?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하죠. 그쵸? 아니 자네는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유를 보면 박 선생님에게 함께 뭐를 그리자고 권유해요? 태극기를
그리자고 권유해요. 그쵸? 우리를 심판하는 건 나중 일이니 나와 함께 기뻐나 하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박 선생님에게 해방된 조국에 어떤 일,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자 권유한다라고 나와 있죠. 박 선생님은 이러한 강 선생님의 회유에 의해 일본이 패만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강 선생님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차에 대한 독자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자차는 뭐가 나와요? 강 선생님이 기뻐하는 모습,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박 선생님이 태극기를 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박 선생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태극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본의 패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 선생님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군. 맞는 말이죠? 그쵸? 얘 맞는 말이니까 답 아니고 답은 얘가 틀린 말이니까 1번이고, 그리고 3번을 보면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꼬고 있군. 그쵸? 아까 비꼬고 비판했죠. 그리고 나와 아이들은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태극기를 본 적이 없겠군 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모든 아이들이 다 언제 태어난 애들이에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강 선생님에게 콩짝을 못하고 있군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전만 해도 막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이랑 싸웠다, 뭐 고양이 같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강 선생님에게 꼼짝을 못하고 있군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해방 소식을 들은 강 선생님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국의 독립에 감격하여 기뻐하였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을 찾아 벌 주려고 하였다. 벌 주려고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비판하였지만 우리 같이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세 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국 독립의 기쁨을 학생들과 나누고자 하였다. 그쵸?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태극기 그려줄게, 기다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였다. 뭐 태극기를 그려서 나눠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지난 시절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일본이 패망한 현실을 받아들인 박 선생님의 모습이 나타난 문장을 찾아 처음과 끝에 3어절씩 쓰시오 라고 하면, 자, 이건 기억해 주세요. 어절은요, 띄어쓰기 단위예요. 한어 1어절, 2어절, 3어절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패망한 현실을 받아들인 박 선생님의 모습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 그러면 앞에 3개 뼘박 박 선생님은, 그리고 뭘 써야 돼요?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6개를 6어절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탈을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 그 뒤로 강 선생님과 뼘박 박 선생님은 사이가 매우 좋아졌다라죠.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좋아졌대요.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내용을 모두 다 읽어봤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뼘박 박 선생님은 학과 시간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래요. 일본이 우리의 조선을 빼서 저희 나라의 속국을 삼았던 이야기도 하였다래요. 외놈들은 천하의 불측한 인종이어서 남의 나라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하였다. 지금 보면은 일본 막 찬양하다가 지금 이건 뭐예요? 일본인이 패망하자 일본에 충성하던 태도를 버리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박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도 우리 조선에 쳐들어왔고, 그랬다가 이순신 장군이랑 건율 도원수한테 아주 혼이 나고 쫓기어간 이야기도 하여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은 역사가 4000년이나 오래고, 그리고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못하지 않게 훌륭한 문화가 발달된 나라라고 이야기하여 주었다래요.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광복 후에 일본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박 선생님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답을 바로 할 수 있겠죠? 일본에 대한 박 선생님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였나? 뭐 간단하게 하면 적대적으로 변하였다 인 거고, 예시 답안을 읽어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을 찬양하였지만 독립한 후에는 일본을 욕하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8을 보면 뼘박 박 선생님은 한편으로 열심히 미국말을 공부하였다. 영어를 공부를 했대요. 왜지? 그러면서 우리들 저라도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거들랑 미국말을 제일 무엇보다도 그리고 많이 공부하라고 시방 미국말을 모르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래요. 여기를 통해 뭐를 알 수 있죠? 광복 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에 관심을 보이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 선생님의 미국말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복 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인 거죠. 뼘박 박 선생님은 한 1년 그렇게 미국말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국 병정이 오든지 하면 일수 통역을 하고 하였다. 중학교에 다닐 때 조금 배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체득을 하였다고 한다. 미국 병정은 벼 공추를 감독하러 와서 우리 뼘박 박 선생님을 그 꼬마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동네 돌아다녔다래요. 자,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광복 후에 미군이 군정을 하던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 거고, 통역을 위해 박 선생님을 데리고 다니던 상황이 보이는 거죠.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통조림이란 과자를 얻어먹고 하였다래요. 미국에 붙어 뭐를 취하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여기 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온 거예요? 광복 후 미국말을 공부하며 미국을 추종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보이죠. 일본에서 해방한 이후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해방 뒤에 새로운 김 교장 선생님이 갈려가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다래요.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됐대요.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후부터는 뼘박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지 1년이 못 되어 파면을 당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른들 말이 강 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하였다래요. 그리고 그래서 파면을 당하였니? 라고 하였다. 이념적 대립이 존재했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또 누구는 뼘박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그렇게 꼬아댄 것이지 강 선생님은 하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도 하였다래요. 지금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갈등이 또 나오죠.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절정 부분이었죠. 여기까지가 미국을 추종하는 박 선생님과 대립하다가 강 선생님이 뭘 당한 거예요? 파면을 당했죠. 해고를 당한 거예요. 해고. 그래서 밑에 걸 체크를 해보면 해방 후 일본에 대한 박 선생님의 태도 변화는 해방 전에는 조선말을 쓰는 아이들을 혼내고 일본말만을 사용했다면 그리고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일본에 충성했다면 해방 후에는 어때요? 학생들에게 일본이 나쁜 나라라고 가르쳤고 일본에 충성하던 태도를 버리고 일본을 적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박 선생님의 어떤 태도?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2번을 보면 박 선생님이 미국말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1년간 미국말을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병정에게 통역을 해줬는데 왜 그런 거예요? 미국 병정으로부터 양복, 통조림, 과자 등을 얻어먹었죠. 이걸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은 미국 병정에게 통역을 해주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즉 당시 영향력이 커진 미국에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미국말을 공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다음 3번을 보면 해방 직후 조선의 사회 상황을 애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미국 병정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벼 공추를 감독했고 그리고 강 선생님이 빨갱이로 몰려 고장이 된 지 1년이 못 되어 파면당했다, 해고당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을 보아 해방 직후에 외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조선은 미국의 군사 통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으나 하에서 강 선생님의 빨갱이라는 이유로 파면당했을 것이라는 소문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민족 내부에 일어난 좌우익 이념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12번부터 타로 보아 1번에 대한 박 선생님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타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뺨박 박 선생님과 사이가 좋았었는데 뺨박 박 선생님이 일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박 선생님에 대한 태도는 어때요? 방관해요? 아니죠. 동조해요? 절대 아니죠. 동정 아니고 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중립 아니죠. 자, 다음 파하에 드러난 사회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 미국의 군사 통치 받았다? 알 수 있죠. 미국 병정이 우리나라 막 돌아다닌 것만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제의 곡식 수탈, 일제가 나갔어요. 좌우익 이념적 대립이 존재하였다. 이거죠. 왜 강 선생님은 빨갱이로 몰려서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어요. 학교에서 미국말로 수업은 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관직 사고 파는 일 나오지 않아요. 그럼 14번을 보면 박 선생님이 기억과 같이 행동한 근본적인 이유로 알맞은 것은 기억은 열심히 미국말을 공부하였다. 이런 거예요. 힘이 센 쪽에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새나라 건설에 도움이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죠. 지난날의 친일행격 숨기기? 아니죠. 유능한 통역사? 아니죠. 중학생의 시골 배운 미국말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 얘가 진짜 근본적인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을 봐볼게요. 자, 거를 보면 강 선생님이 파면을 당한 뒤를 물려 뺨박 박 선생님이 뭐가 되었다?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래요. 교장 선생님이 된 뺨박 박 선생님은 그 작은 키가 으쓱하였대요. 왜? 교장 선생님이 되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뺨박 박 선생님은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다래요. 이 세상에 미국같이 훌륭한 나라가 없다고 미국 사람같이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하였다래요. 우리 조선은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도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하였죠. 여길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미국을 추종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통해 힘을 가진 대상에게만 복종하는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우리가 혹시 말끝에 미국놈이라고 하면 뿅가박 박 선생님은 단박에 붙잡아다가 벌을 세우곤 하였다래요. 전에 텐노헤이가 바가 천황폐하 망할 자식라고 한 것만큼이나 엄한 벌을 주었다 그랬죠. 이놈아 아무리 미련한 소견이기로 자 보아라. 우리 조선을 주느라고 자기 백성을 많이 죽여가면서 전쟁을 했지. 그래서 그 덕에 우리 조선이 외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이 되질 아니했어? 그뿐인감?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 배 안이 고프고 편히 잘 살라고 양식이야, 옷감이야, 기계야, 자동차야, 석유야, 설탕이야, 구두야, 무엇 죄다 골고루 가져다 주지 않아? 라고 했죠. 지금 박 선생님이 미국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고마운 사람들은 미국 놈이 무엇야 하면서 꾸짖은 거죠. 벌을 세우며 뺨박 박 선생님은 이렇게 꾸짖곤 하였다라고 나오죠. 우리는 뺨박 박 선생님더러 미국에게도 텐노헤이가 천황폐하가 있느냐고 물었다. 미국에도 텐노헤이가가 있지 않고서야 우리 조선 사람을 그렇게 일본의 텐노헤이가처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수록 근심하며 온갖 물건을 가져다주고 할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자, 이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해방 전에는 뺨박 박 선생님은 텐노헤이가는 우리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기를 근심하신다고 늘 가르쳐주곤 하였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서술자인 나의 순진무구함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밑에를 보면 뺨박 박 선생님은 미국에 텐노헤이가는 없고 텐노헤이가보다 훌륭한 돌멩이라고는 양반이 있다고 대답했다래요.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박 선생님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죠. 돌멩이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돌멩이는 미국의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럼 이번에는 그 돌멩이라는 훌륭한 어른을 위해 미국 신민 노세이시 미국 신민 서사를 부르고 기미가요 대신 돌멩이 가요를 불러야 하나 보다 생각했다래요. 아무튼 뼘박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라고 하고 끝이 나죠. 서술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일본을 찬양했다. 일본을 찬양하지 않았다. 갑자기 미국을 찬양했다. 이런 게 이상해 보인 거죠. 자, 지금 여기 마지막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박 선생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가 박 선생님을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 문제에 예시 답안은 힘이 있는 쪽에 붙어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이 어떻게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린아이 눈에는 기회주의자 이런 말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1번을 보면 광복 후 미국에 대한 박 선생님의 태도가 나와 있는데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고요. 미국놈이라고 말하면 엄한 벌을 주었죠. 그리고 덴노헤이가보다 돌멩이가 더 훌륭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태도는 다 뭐예요? 미국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죠. 박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찬양했듯 해방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고 있다. 너에는 이처럼 시대 흐름에 따라 강한 쪽에 붙어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박 선생님의 어떤 태도?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밑에 완자쌤의 한 말씀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을 찬양했던 박 선생님이 해방 후에는 주도권을 잡게 된 미국을 찬양하고 있어. 이러한 박 선생님의 태도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2번을 보면 나의 눈에 비친 박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편박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힘 있는 쪽에 붙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이 서술자의 눈에는 이상해 보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박 선생님을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순진한 어린아이의 관점에서는 일본을 찬양했다가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처럼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서술하여 박 선생님의 잘못된 행동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을 보면 박 선생님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어떻냐를 보면 박자의 태도는 해방 전에는 일본을 찬양하다가 해방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을 틈타 시류에 편승하여 그냥 탑승하여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의 태도는 어떻다고 할 수 있어요? 작가는 해방 전에는 일본에 붙었다가 해방 후에는 미국에 붙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해방 전후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나라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뭐한 거다? 비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시류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번부터 보면 이 글의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효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독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신뢰감은 오히려 전문가를 했어야겠죠? 삶의 여러 측면을 그려요? 아니죠. 여러 명 관찰하는 건 아니니까. 중심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요? 그거 아니죠. 사건의 이면에 담긴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순수한 시각을 통해 중심인물의 잘못된 행동을 부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쟤 정말 이상해, 쟤 별로야 이러지 않고 저 사람 좀 이상하니까 근데 왜 이상해?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타냈기 때문에 더 잘못된 행동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박 선생님의 행동을 속담으로 풍자하기에 알맞은 것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부러워하는 거 아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노력하는 거 아니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 일본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가랑잎에 솔잎 떨어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이런 말 아니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 찢어진다, 이런 말 아니죠. 자, 17번 보면 나가 기억과 같이 생각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아무튼 뼘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라는 거고, 얘는 미국 말로 말을 하지 않아서 아니죠. 미국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아니죠. 교장 선생님이 된 것이 납득이 안 돼서 더더욱 아니고, 강 선생님과 화해하지 않은 것이 이상해서 아니고, 일본을 찬양했다 미국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서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쪽을 봐볼게요. 자, 그럼 다음 이해를 봐볼게요. 1번.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와 행동을 바탕으로 소설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래요. 외모는 우선 박 선생님은 어때요? 키가 몹시 작아 뼘생 또는 뼘박, 머리가 엄청 커 대갈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반면에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이 너부릇하고 엄굴이 검기나 하여도 순하지 사남이 든 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일본말 사용에 대한 태도는 박 선생님은 어때요? 조선말을 하다 들키면 제일 심하게 혼을 냈다. 일본말만 사용하게 한 반면에 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일본말로 하여도 강 선생님은 조선말을 하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해방에 대한 해방 소식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박 선생님은 일본 선생님들과 직원실에 모여 앉아 초상난 집처럼 근심에 쌓여 기가 죽고 맥이 빠져 있었던 반면에 강 선생님은 조국 독립의 기쁨으로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해방 후 모습은 어때요?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이 파면당한 후 교장이 되었고 미국이 훌륭한 나라라고 학생들한테 말하였다인 반면 강 선생님은 어때요? 교장이 되었다가 곧바로 곧 파면을 당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밑에는 그냥 보충이니까 한번 봐둡시다. 소설의 인물 제시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인물 제시 방식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는데,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해 주는 거고, 간접 제시는 인물의 행동, 대화,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이나 심리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직접 제시의 예는 이상한 선생님의 절정에서 서술자인 나가 대석 언니의 성격을 서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간접 제시는 이상한 선생님의 발단에서 서술자인 나가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봐보면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와 행동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박 선생님은 어때요? 키 작고 머리 크며 사나운 성격을 지님, 일본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일본말만을 사용하는 등 일본을 추종하는 인물임,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자 미국을 찬양하기 시작함. 그쵸? 이와 대조되게 강 선생님은 어때요? 키가 크고 순한 성격을 가졌고 수업 시간 외에는 조선말을 사용하는 등 속어적으로나마 일본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뒤 교장 선생님이 되지만 곧 어떻게 돼요? 파면당하고 말죠. 작가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양, 성격, 시대당을 대처하는 방식 및 태도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독자가 박 선생님이란 인물을 보다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 선생님만 나오면 뭐가 잘못된지 모를 수 있으니까 강 선생님까지 같이 보여줘도 잘못된 걸 더 부각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박 선생님의 모습을 바탕으로 뭐를 파악해보자? 작가의 태도를 파악해보자를 보면은 박 선생님의 외모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래요. 예시다반은 이 한 줌만 한 몸집에 한 뼘만 한 키에 위에 가서, 그런데 이건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봄에 위태위태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의 또 하나의 별명을 대갈장군이라고도 하였다래요. 뒤통수와 앞니마가 툭 내놓고 내솟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커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니 전기가 있고도 사납고 손은 매부리코요. 입은 매기입으로 귀 밑까지 넓고 넙죽재지고, 그리고 목소리는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고,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에는 텐노에이과는 없고 텐노에이과보다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런 부분이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을 보면 해방 전과 해방 후에 달라진 박 선생님의 행동을 정리해보고 박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써보자래요.
해방 전에는 일본 찬양하고 조선말 사용하면 제일 중한 벌을 줬는데 해방 후에는 일본 욕하고 누구 찬양? 미국 찬양하죠. 그리고 미국말을 공부하며 미국 병정에게 통역을 해주고 미국 양복을 얻어 입거나 미국 통조림과 과자 등을 얻어 먹는다래요. 이걸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박 선생님은 강한 쪽에 붙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둘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옆을 보면 박 선생님의 인물됨은 해방 전에는 일본을 찬양하면서 일본말만을 사용했다면 해방 후에는 미국말을 공부하고 일본을 욕하며 뭐를 찬양? 미국을 찬양함인 거죠. 박 선생님이 정세에 따라 힘이 있는 쪽에 붙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면 1과 2를 바탕으로 박 선생님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어떤지 말해보자 래요. 예시 답안을 그냥 볼게요. 해방 전에는 일본에 붙었다. 해방 후에는 미국에 붙는 박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해방 전후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틈타 나라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사회적 혼란기에 시류에 평승하여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풍자하고 있다인 거죠. 그래서 보충 자료를 한번 보기 전에 옆에 날개부터 볼게요. 박 선생님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박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지식인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전형이라면 희화를 통해 박 선생님의 부정적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그에 대한 모순의식, 비판의식을 드러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기회주의적 인물의 전형인 박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혼란기에 시류에 편승하며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옆에 꼼꼼 보충 자료를 보면 풍자해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 있는데 얘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해악이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이르는 말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풍자와 공통적이다. 표현면에서도 언어 유희,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로 나를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거나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단어를 활용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 과장, 희화화 등의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해악과 풍자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작가나 화자의 태도면에 차이가 있다. 풍자는 부정적 대상이 지닌 결점이나 모습 등을 비웃으며 폭로하고 공격하는 것인 반면에 해악은 웃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번을 보면 이 소설의 서술자인 자는 누구인가? 나죠, 나.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 나를 좀 구체화해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인 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카드 중 이 소설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래요. 얘는 서술자는 순수한 어린아이이다. 맞죠? 서술자는 중심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맞죠?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작품 밖이 틀렸죠. 그리고 서술자는 박 선생님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다. 모르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이해를 못해요. 서술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있는 이에게 웃음을 준다. 그쵸? 얘가 근데 저 선생님 이상해 하는 걸 보고 독자들은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충분히.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위에 예시 답안들을 바탕으로 1의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예시 답안을 보면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서술함으로써 박 선생님의 잘못된 행동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와 3을 바탕으로 이 소설에서 누가 말하는? 작가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써보자 래요. 작가가 어떤 말을 해요? 이 소설은 인물의 외모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를 가르쳐 서술자로 내세요. 강한 자의 편에서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서설의 서술자는 나인데 얘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이고, 그렇기에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인 나가 중심인물인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모습을 관찰하여 독자를 전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시선이 있는 이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고요.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각을 통해 박 선생님의 잘못된 행동을 더욱 부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박 선생님의 외모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박 선생님의 부정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한 쪽에 붙어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고, 더 알아보기를 보면 소설에서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작가가 직접 제시할 수도 있고요. 갈등이 발생하고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징적 소재 및 문체나 배경의 분위기를 통해 암시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상한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